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 8개월 만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지켜볼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맞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 등에 대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연거푸 사과했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개학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건데 방역 당국은 앞으로 2주 정도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 8개월 만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3시쯤에는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압록강 철교를 지나는 모습이 KBS 카메라에 단독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김양순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전용 열차가 한국 시간 오후 5시쯤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도착에 대비해 며칠 전부터 베이징역에는 무장경찰이 배치됐고 외부 검색대가 추가됐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인공기를 단 김 위원장 전용 열차가 들어오는 모습이 역에서 포착됐습니다. 열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바로 공식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용 열차는 오늘 새벽 3시쯤 시속 60km의 속도로 북중 국경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모습이 KBS 카메라에 단독 포착됐습니다. 이어 우리 시각 오전 7시쯤 중국 랴오닝성 선양 도심을 지나는 모습이 일본 민방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출발했고 오늘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며 6년 8개월 만에 방중 소식을 이례적으로 실시간 보도했습니다. 전용 열차 집무실 칸에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함께 탑승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오전 시진핑 국가주석 옆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러시아 정상과의 회담도 각각 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열병식에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만큼 북중러 반서방 연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으로 이동 중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천안문에 나란히 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열병식에서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 서서 냉전기 삼각연대 구도를 재현하는 북중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북중러 3자회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우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조금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고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의전과 경호를 받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개입한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고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하려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보고서가 새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연구소를 시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가를 위해 어제 중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의 다음 세대인 화성 20형 개발을 시사했습니다. 김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품을 살펴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은 미사일 총국 산하의 화학재료 종합연구원 산하 연구소를 어제 시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연구소가 제작한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엔진의 신뢰도와 정확성이 검증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향후 전문화된 생산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도 협의했습니다. 새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 조선중앙통신은 이 엔진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 계열과 차세대 화성 20형에 이용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큰 기종은 화성 19형. 이를 비롯해 화성 18형도 사거리 15,000km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엔진 출력을 더 높이려는 이유는 운반 능력을 키워 다탄두 ICBM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다탄두 ICBM은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단탄두에 비해 요격이 어렵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략미사일 무력의 강화와 능력 확대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치하하며 해당 연구소의 과학자들에게 높은 급의 국가 표창을 수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직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그 전날에도 미사일 공장을 방문해 생산 자동화 공정을 점검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또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는 등 일부러 혼란을 야기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맞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김 여사 측의 목걸이를 포함해 1억 원대 고가 장신구 석정을 건네고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순방 이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들과 성장 전략을 집중 토론했습니다. 적극 재정을 마중물로 잠재 성장률 하락세를 반절시킬 해법을 찾자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도 참석해 외교 행보도 이어갑니다. 보도에 방준원 기자입니다.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든 화두는 성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되겠다며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특히 소비 쿠폰 발급 이후 소비 판매가 증가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 모두 중요하다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중대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하나 보니까 체불하던 업체가 체불하는 게 70%라고 그러대요. 처벌이 약해서 그래요. 제재가 약해서.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지. 한편 이 대통령은 순방 이후 외교 일정도 이어갑니다.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임금 체불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체불임금 총액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정부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웅수 씨. 고공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만드는 일을 20년 넘게 해왔는데 임금 체불은 그야말로 일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월급을 제 날짜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략 60일 후에 돈이 나오는데 60일 딱 돼가지고 받은 적은 제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원청이 비용을 제때 줘도 하도급 업체가 다양한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이유로 돈을 안 풀어요. 자금 사정이 어렵다, 다른 현장에서 돈을 못 벌었다. 지난해 체불임금 총액은 2조 448억 원.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겼는데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설 조선업을 중심으로 임금 구분 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비용을 통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깨고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도록 해 임금이 다른 곳에 쓰이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공공부문에선 일부 시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 보급하고 건설 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 업종을 확대. 체불 범죄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 금지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임금 체불 총액을 2030년까지 지난해의 절반인 1조 원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처음 지급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개선 흐름은 분명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덜해지고 있는데요. 2차 소비 쿠폰 지급은 오는 22일부터입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 쿠폰 지급 첫날, 이 정육점은 매출이 15% 정도 늘었습니다. 한 사람이 2장 가져가지고 다 사가셨다는데. 같은 정육점을 다시 가봤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 전보다 매출이 나은 건 여전하지만 8월 초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빠진다는 반응입니다. 20%에서 30% 정도 좀 올라간 것 같고요. 8월 초에서 둘째 주까지는 손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비 쿠폰 지급 이후 일주일 단위로 32만여 곳 소상공인의 매출을 분석해봤습니다. 지급 3주 차인 8월 첫째 주까지는 매출 증가가 비교적 컸지만 4주 차부터는 증가폭이 1에서 2%대에 그쳤습니다. 전기간 매출 증가폭은 5.6%. 소비 쿠폰 효과는 분명 있었지만 지속성은 한 달 남짓이란 얘기입니다. 소비 쿠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4주 차부터는 매출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급된 소비 쿠폰은 이미 80% 정도 사용됐습니다. 초기에 불꽃 같은 효과가 다시 나타나긴 어렵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추석도 앞두고 이제 김장철도 또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쓰실 여력이 되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2차 소비 쿠폰은 22일부터 지급합니다.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주는데 정확한 제외 기준은 아직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못 받을 가능성이 클 거로 추정하는 수준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몰래 빼돌린 해외 신용카드 정보와 허위 가맹점 카드 단말기로 3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최근 활발히 쓰이는 무선 간편 결제, 이른바 NFC 방식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최민영 기자입니다.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정보를 넣고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근거리 무선통신 기반의 이른바 NFC 결제 방식입니다. 따로 신용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최근 활발히 이용됩니다. 이 NFC 결제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선 중국 총책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린 뒤 휴대전화에 정보를 저장해 결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건 카드 단말기. 국내 모집책이 사람들 명의를 빌려 가짜 가맹점을 만든 뒤 카드 단말기를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니 실제 결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가로챈 허위 결제 대금은 모두 30억 원. 이들은 해외 신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결제 대금을 국내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먼저 주고 국내 카드사가 해외에서 정산받기까지 3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또 카드 명의자가 도용 사실을 알기 어렵도록 5만 원 이하 소액 결제를 주로 진행했습니다. 과거에 실물 카드를 위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NFC 결제 방식이 확산되는 금융 환경에 맞춰 범행 수법이 진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위장 가맹점주와 이들을 모은 모집책 등 32명을 검찰에 넘겼고 중국 총책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최규진 전 세종시 교육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정치적 편향과 음주운전 이력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는데 최 후보자는 사안마다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의 사회관계망 활동입니다. 과거 18대 대선에서 특정 지역을 탓하는 글을 공유한 걸 두고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의 사과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공유한 것도 지적됐습니다. 여전히 부끄러운 부사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오늘 정식적으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전교조 활동이나 방북 이력을 두고 정치적 편향이 우려된다는 야당의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정교조를 위한 정교조에 의한 정교조를 향한 교육부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청문회장에 직접 띄우며 야당의 공세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최 후보는 청문회 내내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잘못된 일이고 사과를 드리고 다만 그때 당시 저는 교원의 신분은 아니었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40년 경력의 교육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우며 최 후보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사회운동도 하셨고 또 교육 현장에 있었고 또 책임 있는 세종시 교육감까지 3선을 연임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됐다. 이진숙 후보 낙마 이후 지명된 최규진 후보가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자질 논란이 커지면서 실제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광복절 기념사로 다시 한번 친일 논란에 휩싸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충남도의회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원과 위자료 청구 소송 등 각계의 사퇴 압박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와 기념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충남도 의회가 김 관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습니다. 건의안에는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해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권위를 실추시킨 김 관장을 파면하고 임시정부 법통과 광복을 부정하는 세력이 요직에 발탁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립기념관이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의 전파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결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당의 눈치를 보아 부결했다며 역사 인식을 비판했고
당리, 당략, 또 중앙당의 입장 이런 쪽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아쉽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하지 않았다며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당에서 이거를 반대하자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개인으로 해서 한 것뿐이에요. 이번만큼은. 그 사이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참여자는 일주일 새 2배 늘어 9천여 명을 넘어섰고 김 관장이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는 240여 명이 동참하는 등 각계의 사퇴 압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이어 개학을 맞아 새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건데요. 방역 당국은 앞으로 2주가량을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소아과 대기실이 이른 아침부터 진료를 보러 온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고열이나 기침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건데 10%가량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저께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프다고 열이 많이 나고 목이 아프다 그래서 밤에도 뒤척뒤척거려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던 6개월 아기도 확진을 받았습니다. 해열 주사를 맞았는데도 계속 열이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 중이었고 호흡기 바이러스를 검사했더니 파라바이러스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2개가 나왔다고. 8월 셋째 주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360여 명으로 8주 연속 늘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같은 기간 61명이 확진돼 한 주 만에 42%나 증가했습니다.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이번 유행을 주도한 건 오미크론 계열의 새 변이 바이러스인 님버스로 전파력이 강하고 목이 찢어질 듯 아픈 증상이 특징입니다. 지난달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난 데다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서 전파력이 커진 걸로 분석됩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밀폐된 공간에 있는 시간이 많고 애들이 이제 모여서 지내게 되고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조금 유행을 할. 방역 당국은 2주가량 확산세가 더 이어지겠다며 마스크를 쓰고 실내를 자주 환기하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8주 연속 증가하면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목이 칼에 베인 듯한 통증을 동반하는 님버스 변이가 급속히 퍼지면서 감염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시 의사회 서지원 감염병 대책위원과 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예방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코로나19 환자가 8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나 증가하고 있고 이 확산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네. 221개 병원급 입원 환자가 356명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이들 환자는 지난 2주 전보다 비교해 볼 때 한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개인 병원에서 환자들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때 네. 2주 전에 한 22.6%였다면 지금은 한 36% 정도나 10% 이상 증가된 상태여서 환자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주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서 여름철 확산이 지금 주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주 연속 증가한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9월이잖아요. 예, 2달 전으로 가는 이제 본격적인 방학철을 맞아서 또 휴가 기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방학 때 이제 학생들이 쉬면서 휴가를 가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동이 많아지면서 접촉이 많아지고 또 특히 올해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실내 에어컨 틀어놓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밀접 이런 것들 때문에 확산이 더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학을 시작하게 되면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서 모이게 되면
확산이 더 좀 2주 정도 이상은 또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19 미리 백신을 접종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효력이 떨어져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난 겨울철에 이제 예방 접종을 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걸렸던 환자들이 한 6개월 정도 되면 항체가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면역 상태가 약해지기 때문에 확산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유행을 주도하는 이 코로나19 변이가 님버스 변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징이 목이 칼에 베인 듯한 그런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위험성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 님버스 종은 이제 기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 큰 영향은 없는데요. 그 처음 나왔던 오미크론 종보다는 고손잡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그 할아버지벌보다 비교했을 때 감염력은 2.5배 정도 더 증가되고 그다음에 독성은 좀 더 약해지는 그래서 더 빨리 퍼지고 증상은 감기처럼 약하게 앓고 지나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기존 뭐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한 증상들을 다 갖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면도칼로 목을 벤 것 같이 따갑게 아프다라고 해서 영어로 레이저 블레이드 스트로트라고 해서 면도칼로 목을 딱 딴 것처럼 그런 통증이 갑자기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일단 코로나를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변이를 거듭할수록.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절 감기라고 하잖아요. 뭐 독감뿐만 아니라 이런 계절 감기와는 이렇게 앞으로 구분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그 팬데믹에서 지금 이제 엔데믹으로 오면서 그 독성이 약해졌고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는 것은 훨씬 많아졌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랑 같이 살아가는 독감과 비슷한 풍토병식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꼭 겪고 지나가는 양상을 갖게 되는데 독감하고 다른 점은 독감은 주로 겨울철이나 봄철에 유행하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도 유행하는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점에 좀 더 풍토병화 되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면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코로나19는 뭐 저희들이 늘 경험해봐서 가장 잘 알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꼭 맞는 것. 두 번째는 개인 위생을 잘 관리하는데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반드시 손을 닦고 그다음에 기침할 때 기침 예절을 잘 지켜주고 내가 아프면 병원에 학교나 뭐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도 입원 환자의 한 60~70%가 보면 6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저질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걸리면 되게 중증 질환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폐렴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이 의심된다고 하면 그런 어르신들하고 접촉하지 않고 외출을 삼가해 주는 것이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개인 위생 수칙과 함께 올해부터 국가 예방 접종에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백신. 그러면은 이 시민들이 이 백신을 이제 의무적으로 맞는 건데 비용과 상관없이 맞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10월 15일부터 이제 어르신들 백신이 독감 백신 시작되고요. 그거 같이 국가에서 그 코로나19도 같이 접종해 주기 때문에 같이 맞아 놓으시는 것이 주변 사람들도 보호하고 나도 보호하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그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 뭐 이런 분들도 받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함께 일반인들도 같이 맞아주는 것이 좋고요. 그 나이가 젊으신 분들한테는 본인이 그 돈을 내서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투자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 님버스가 또 확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집안에 둔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내에 둔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 불이 붙을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성룡희 기자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모자에 목숨을 앗아간 화재는 집 안에 있던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내에서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이 난 상황을 실험했습니다. 배터리에 열을 가하자 화염과 함께 흰 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배터리 내부에서 열 폭주 현상이 나타나더니 격렬한 폭발이 일어나며 배터리가 바닥에 나뒹굽니다. 1분 만에 실내 온도는 300도를 넘어섭니다. 실험한 컨테이너 내부입니다. 이 폭발 충격과 화재 열기로 유리창에 금이 가고 창틀이 휘어졌고 이 CCTV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40초 이내에 가시거리가 0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방 내의 최고 온도는 300도를 1분 이내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인명이 있을 경우에 대피하기가 힘들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해도 실내 온도는 조금만 내려갈 뿐 최고 800도까지 치솟은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착탈식 배터리는 절대 실내에서 충전을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급적 실내 반입을 피하고 실내 보관이 불가피하다면 출입구 근처나 가연 소재가 있는 곳을 피할 것을 당부합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누구나 쉽게 해외 직구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됐습니다. 젤리와 과자 등 어린이들도 즐겨 먹는 42개 식품에서 무려 19가지 마약 성분이 확인됐는데요. 이들 식품들의 국내 반입은 일단 차단됐습니다. 보도에 진선민 기자입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대마 성분을 검색하자 젤리를 비롯한 각종 식품이 검색됩니다. 미국 일부 주와 네덜란드 등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이런 해외 직구 식품 50개를 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등의 국내 금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겉보기엔 아이들이 흔히 먹는 일반 젤리처럼 생겼지만 안에는 대마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젤리와 식이 보충제가 각각 8건으로 제일 많았고 빵이나 과자, 음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인기를 끈 베이글 조미료에선 모르핀과 같은 강력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미국인이 사니 우리가 사도 되겠다라는 어떤 부지불식간에 만약 구매해서 섭취했다가는 우리 국내에 와서 국내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마약 성분이 든 젤리나 과자는 학원과 무인 점포 등에서도 판매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벅지, 또 근육 경련,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사용하게 되면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유해한 영향을. 적발된 제품들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됐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쇼핑몰에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위해 식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일부 로봇 청소기 제품이 외부 해킹에 크게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에서 몰래 카메라를 켜 촬영하고 그렇게 찍은 사진을 전송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업데이트마저 미흡해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이 화면, 해킹된 로봇 청소기를 통해 찍었습니다. 로봇 청소기엔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달려 있어 해킹될 경우 움직이는 CCTV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로봇 청소기에서도 이런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에코백스, 나루알, 드림이사 제품의 보안이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에서 카메라를 조작해 집 내부를 촬영하고 사진을 외부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드림이의 제품은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강제로 켜 촬영할 수 있었고 나루알, 에코백스 제품은 별도의 인증 없이 로봇 청소기에 저장된 사진을 조회해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드림이와 에코백스는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미흡해 사용자가 더 큰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제품의 보안이 상대적으로 나았지만 조사 대상 6개 제조사의 제품 모두 전반적인 평가는 낮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의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하고 보안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소비자에게 권고했습니다.
조사 대상 로봇 청소기 제조사 6곳은 모두 보안 품질 개선 계획을 한국소비자원 측에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요즘은 결제를 할 때 카드 없이도 대체할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여러 회사가 공격적으로 얼굴을 인증 수단으로 활용한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은 어떤지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에 설치된 결제 단말기입니다. 얼굴 아이콘을 누르니 카메라 모드로 바뀌고 얼굴을 대자 1초도 안 돼 밥값 결제 완료. 올해 상용화한 토스의 얼굴 결제 서비스입니다. 식당, 편의점 등 서울 2만여 곳에서 가능합니다. 카드를 내밀고 결제하고 또 영수증 받아가고 이랬는데 얼굴 하나만 내밀면 모든 결제가 다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전혀 없고. 얼굴 결제는 2019년 신한카드가 처음 시도했지만 촬영 가능한 단말기 보급이 더뎠습니다. 최근 카메라 성능과 데이터 분석 기능이 향상된 장비가 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진 수준의 어설픈 도용은 쉽게 잡아낼 정도로 인식률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홍채나 정맥 같은 다른 생체 인식 결제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네이버도 얼굴 결제용 통합 단말기를 곧 내놓고 롯데카드 등도 생체 인식 결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제가 더 편해야 고객을 더 확보할 거란 판단 때문인데 얼굴 정보가 특정 기업의 통째로 넘어간다는 심리적 부담을 넘는 게 관건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인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안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촬영까지 되는 카드 단말기는 개당 수십만 원 수준. 지금은 초기 판촉 차원에서 금융사가 내고 있지만 단말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결국 얼굴 결제의 확산 속도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9월로) 접어들자 아침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8월 마지막 날까지 기승을 부렸던 열대야가 사라졌는데요. 내일 대전의 아침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계속 덥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겠고 당분간 낮 기온 30도를 웃돌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흐려지겠고요. 아침 출근길에는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충남 지역은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어서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저녁엔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과 논산이 21도에서 출발해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는 공주와 세종이 31도, 대전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과 태안의 아침 기온 19도, 한낮에 아산이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청양의 아침 기온 18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보령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까지 세종과 충남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는 대전과 충남 남동부에도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